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쉽고 친절한 뉴스 전해드리는 신통방통한 남자 정찬배입니다. 먼저 조간신문으로 사진을 통해서 오늘의 주요 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동아일보 일면 사진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경기도 양주에 있는 공사 중인 LH 아파트 지하 주차장입니다. 이 천정을 떠받치는 이 기둥이 있죠. 하얀색 기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검은색으로 뭔가 또 다른 기둥을 받쳤습니다. 잭 서포트라는 거를 급하게 또 받쳐놓은 겁니다. 천장 무너질까 봐. 왜 천장이 무너지는 걸 걱정하는 걸까요? 왜 천장이 무너질까 봐 주민들이 공포에 떨어야 하는 걸까요? 문제는 바로 이 기둥과 그리고 천장의 연결 부위에 있다고 합니다. 이른바 이 무량판 구조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에 들어갈 보강 철근이, 지금 보시는 저 검은색 부위에 들어갈 철근이 빠져 있다고 합니다. 전부 다 빠져 있었대요. 기둥이 모두 154개인데 모두 철근이 누락돼 있다고 합니다. 전국 아파트 293개 단지에 대해서 초유의 대규모 점검에 들어갑니다.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자, 서울 마포구에 지하철역 나오면 있는 현수막입니다. 극우 유튜버 통일부 장관, 후쿠시마 핵폐수, 이런 무시무시한 단어들, 갈등과 혐오의 단어들이 가득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막말 정치 현수막 만드는데 여러분이 내신 세금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런 정치구호 아무데나 넣으라고 우리가 세금 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과연 언제쯤 사라질까요? 자, 마지막 한 장면 보시겠습니다. 아이고, 사람들이 또 줄을 서 계시네요. 이분은 마스크까지 하고 줄을 계십니다. 정말 오랜만에 보는 모습인데요. 자, 줄을 이렇게 쭉 서 있는 이유 기억나십니까? 한동안 잊고 있었던 보건소 앞에 시민들, 코로나 검사 받기 위해서입니다. 요즘 코로나 화로 확진자가요, 5만 7천 명까지 치솟고 있습니다. 6개월여 만에 다시 5만 명 넘어섰고 벌써 5주째 이렇게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 신통방통 이 같은 내용과 함께 대한민국의 오늘을 알 수 있는 다양한 소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한민국이 잘 보이는 그곳으로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네, 첫 소식, 산으로 가는 것 같은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 소식입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궁지에 몰아넣는 진술 번복을 한 이후에 이 전 부지사의 아내가 전면에 등장했죠. 그런데 그 행보가 요즘 정말 예사롭지 않습니다. 법정 안에서는 남편을 향해서 정신 차려요! 라고 고함을 쳤죠. 그런데 법정 밖에서는 구속수감 중인 남편 걱정보다 오히려 남편을 탓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남편을 향해서 왜 그렇게 했는지 이 한탄을 하기도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저도 모르겠어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은 잡아다가 놓고서는 들들 볶아갖고 이재명 방북 진술을 이끌어내려고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저는 의심이 되고요. 아마 검찰에서 변호사한테 어떤 조언을 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네가 이재명 방북 그거를 불면은 이거는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아니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본인은 모르셔요. 그잖아요. 안에 갇혀서 뭘 알겠어요. 정보가 없잖아요. 저 생각은 나와서 양심 선언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자, 양심 선언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했던 아내가 어제는요, 한 언론사에다가 언론사를 콕 찍어서 또 입장문을 보냈다고요?
맞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뇌물수수와 대북 송금 연루 의혹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 전 부지사의 재판 좀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전 부지사의 부인이 MBC에 입장을 보낸 건데요. 검찰이 지난 10개월 동안 이 전 부지사에게 이 쌍방울 대북 송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또 관련됐다는 거짓 증언을 강요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어떻게 회유하고 협박했는지 이제는 정확히 말하겠다 이런 말까지 했는데 결국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이 전 부지사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게 해서 구속 만기 시점인 10월에 불구속 상태로 나오게 해주겠다고 회유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그렇군요. 법인카드를 이 전 부지사가 아닌 여비서에게 줬다고 김 전 회장이 진술을 하게 해서 뇌물죄가 아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혐의를 좀 바꿔주고 어허. 그 대가로 거짓 진술을 하라는 좀 거래를 한 것이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거래를 한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자, 이 전 부지사가 검찰 그리고 오는 10월 석방을 놓고 이 이른바 딜을 했다. 뭐 이런 의혹까지 제기를 했거든요. 이화영 전 부지사가 10월쯤 아마 석방될 수도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글을 보면 뭐라고 마지막을 맺은 줄 아십니까? 그 끝을 한번 보시죠. 여보 사랑해. 자, 지금 보시면 그 여보 사랑해로 끝납니다. 이화영 부지사에 대해서 거짓 진술 대가로 구속 만기인 10월에 석방해 주겠다며 협박을 했다. 그러면서 3남매의 가장이고 우리 멋진 남편 여보 사랑해. 지금까지 버텨온 것도 대단해. 힘내. 여보 사랑해. 보통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이 여보 사랑해인데 MZ세대 기자인 권세진 기자. 자, 지금 이 전 부지사 안에 여보 사랑해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이분이 전면에 등장한 지가 며칠이 됐잖아요. 그동안의 행보를 보면은 사실 이게 약간 뜬금없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게 제목이 뭐 법정 부부싸움 이렇게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제 법정에서 소리를 지르기도 했고 그리고 이 분에 대해서 얘기도 남편을 했었죠. 비판하는 지금 그런 분위기였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분석이 나온 것은 이 부부의 관계가 사실 그냥 옥바라지를 하는 그냥 아내 이런 관계가 아니라 민주화 동지라고 이제 부르잖아요. 성균관대 뭐 예, 시절부터. 운동권 커플이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 두 분의 관계가 그냥 이제 보통의 부부라기보다는 그리고 이 부인이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 자체가 사실 이 남편을 사랑해서라기보다 아무래도 본인들의 신념과 이념을 왜 저버리고 왜 자꾸 그런 말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었거든요. 공지적 결합이 더 중요하다. 예, 그렇죠. 그렇게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것은 그래서 이제 부부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좀 제기도 되기도 했는데 굳이 이 얘기를 한 것은 자꾸 이제 본인의 얘기가 이제 민주당의 탄원서도 보냈잖아요. 예. 그런 것 때문에 자꾸 정치적으로 해석이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좀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좀 이런 것으로 보이고요. 예. 자꾸 이제 본인은 민주당 그쪽의 얘기만 하는데 그것은 아니고 정말로 이제 남편을 보호하고 싶다라는 이런 사인을 보냈다 이렇게 좀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전 부지사의 아내는 이런 민주당에 보낸 탄원서에서 전기 고문 같은 압박이 있었을 거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전기 고문. 정말 섬뜩한 단어 아닙니까?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혹시 얼굴도 모르지만 전화를 했다, 전화 통화는 했다라고 알려진 민주당의 이 최고위원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을까요? 이화영 전 부지사님 구속되고 난 이후에 한 번도 만나보거나 면회를 한 적도 전혀 없거든요. 심지어 그 부인 되시는 분은 제가 얼굴도 몰라요. 제가 보기에는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부인께서 민주당 측 내지 이재명 대표 측으로부터 무슨 정기 고문을 받는 듯한 압박을 받고 있지 않는가.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남편이 저렇게 남편이 좀 자신의 죄를 경감받고 진실을 밝히고 그다음에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역사적 진실을 밝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는 것을 저렇게 막으려고 하는가. 자, 얼굴도 모르는 사람에게 어떻게 전화 통화는 했을까라는 의문은 아직도 풀리지 않습니다. 얼굴이 모르면 보통은 전화번호도 모르지 않나요? 근데 전화 통화를
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드러나는 이 아내의 행보 좀 의미심장한데 장희찬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최고위원님? 그러니까 지금 박찬대 최고위원이나 민주당 측에서는 박찬대 의원이 이화영 전 부지사 배우자와 통화했다는 보도에 대해서 전혀 부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지역을 대신 맡은 핵심 관계자 측근을 만났다는 보도도 부인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 만남에서 박찬대 최고위원이 어떤 메시지를 전달했는지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예. 이게 잘못하면 재판 회유 내지는 압박이라는 최악의 사법 스캔들로 비화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박찬대 의원이 침묵할 것이 아니라 얼굴도 모르는 이화영 전 부지사 배우자와 어떤 통화를 했는지를 그 내용을 낱낱이 국민들께 밝혀야 되고요. 우선 얼굴도 모른다는 말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모르는 사람이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했을 겁니다. 그렇죠. 아, 난 그 사람 얼굴도 몰라. 그렇죠. 이게 단순히 뭐 얼굴을 인식하느냐 마느냐로 받아들이는 분은 없잖아요. 거짓말을 한 것이거든요. 근데 정당의 최고위원이 공개적으로 기자들 카메라 앞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최고위원 물러날 사유로 차고 넘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박찬대 최고위원이 조속히 최고위원 사퇴하면서 이화영 전 부지사 배우자와 어떤 통화를 했고 어떤 회유 내지는 압박을 했는지를 밝혀야 되고요. 민주당이 참 사과 안 하는 정당이에요. 일단 거짓말한 건 드러났잖아요. 이 거짓말에 대해서는 사과부터 하고 다음 변명이 뭐가 됐든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 기자들 앞에서 나는 얼굴도 모른다라고 한 것 자체가 지금 거짓말로 드러났고 거기에 대해서는 정치인으로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럼요. 일단 사과를 하시고 그다음에 사실 별 내용 없었다, 뭐 통화만 하고 인사만 했다를 변명을 하든 그건 이제 박찬대 의원의 자유인데 어쨌건 국민 앞에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이 보도가 아니라고 부인을 하고 이게 사실이 아니면 민주당이 이제껏 해왔던 스타일대로라면 언중위에 제소하고 고소하고도 남았을 겁니다. 가만히 있잖아요. 이 보도가 사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사과부터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장해찬 최고위원은 거짓말을 한 게 분명하다. 그러니까 얼굴도 몰랐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전화 통화를 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거짓말이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 내용에 대해서 박찬대 최고위원 본인에게 직접적으로 확인한 적은 없죠. 그래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일단 이것이 본질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부인이 탄원서를 민주당에 제출을 했고 인급 탄압성 강제 수사가 있었다라는 식의 탄원서를 제출했고 이화영 전 부지사 본인도 옥중 편지를 보내왔어요. 민주당의 인권위원회와 법률위원회에서 그걸 접수를 했으면 그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접견을 신청했는데 지금 법무부에서 검찰에서 그걸 불허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왜 국민적인 상식적인 눈높이에서 본다라고 하면 과연 10개월 동안 구속되어 있는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접견을 하든지 또는 박찬대 최고가 그 측근들이나 이런 걸 전화 통화를 한 거를 통해서 어떤 회유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저는 의문이고요. 오히려 상식적인 선에서 보면 10개월 동안 구속된 상태에서 심신이 미약해진 그런 상태 속에서 본인의 형량을 낮춰주고 또 10월 달에 구속이 만기가 되는데 그때 석방시켜 주겠다라는 딜을 했다라는 얘기를 지금 부인하고 있잖아요. 예, 어제 언론사에서. 예, 그런 게 사실이라고 하면 검찰 측에서의 해유와 압박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추정되는 것이 오히려 상식적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0월 달에 석방해 줄 테니까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답변을 해달라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것이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검찰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통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를 지금 회유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 법인카드도 그 김성태 전 회장이 직접 그 이화영 전 부지사의 그 비서에게 전해줘서 뇌물죄가 아닌 정치자금법으로 그 형량을 낮춰주는 걸로 바꿔줬다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내용들이 사실인지 여부는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만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자, 검찰이 압박을 하고 지금 재판 중인 사람에게 회유를 했다 이런 주장이 계속 나오자 법무부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이 단어를 쓰면서 반박합니다. 간큰 검사. 아수라 영화 보신 적 있어요? 예, 좋아합니다. 예.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보니까 딱 그 모습이 연상이 돼요. 허위 진술을 회유 압박했다는 그 내용의 근거가 법무부 장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혹시나 뭐 문제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가요? 그럼 이분을 회유하고 압박할 정도로 간큰 검사가 있겠습니까? 그거 다 꼬투리 잡일 텐데요. 그리고 이 변호인들도 대부분 민주당 관련자고요. 그런데 이 부분을 불법적으로 압박한다.
그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인가요? 영화에서도 그런 얘기 안 나옵니다. 자, 김지아 기자, 영화에서도 그런 얘기는 안 나오던데요 했거든요. 검찰은 어떤 입장입니까? 거의 곧바로 반박에 나섰습니다. 거론할 가치도 없는 주장 이렇게 밝혔는데 검찰은 원칙대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혐의를 수사하고 재판에 임하고 있다면서 특히 30여 년 이상 국회의원 보좌관과 국회의원 또 경기도부지사, 킨텍스 사장까지 이렇게 여러 정치 경력을 가진 이 전 부지사를 상대로 소위 회유라는 주장은 거론할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기소 이후에 약 10개월간 모두 41회 공판에서 공소사실 입증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이 전 부지사의 배우자가 주장하는 이 회유나 진술 강요 이런 건 일절 없었다 강조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어찌됐든 지금 대북 송금 사건 재판까지 지금 급물살을 타면서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대요. 8월 중에, 그러니까 이번 달 중에 빠르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도 있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직접 가서 판사 앞에서 판단을 기다리겠다라고 했죠. 받아보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한 10월쯤 퇴진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뭐 누가 그 얘기를 시작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디선가는 이런 얘기를 지금 흘리고 있어요. 이재명 대표의 10월 퇴진론. 거취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자 이재명 대표 여유 있는 모습을 아직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체포동의안을 굳이 표결하지 않고 그 비회기를 만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법원에 나가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라는 겁니다. 그 본인은 확실히 그런 의사가 있는 것이고. 정확합니다. 10월 사태설 이런 게 좀 잠깐 나왔었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글쎄. 네, 어호호라고 했습니다. 8월 중에 구속영장이 청구가 된다. 그러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 지금은 뭐 정당한 구속영장 청구 이래가지고 의원들한테 어떤 판단을 받아보겠다라고 했는데 어제 얘기까지는 법정에 가서 직접 뭐 그런 거 안 하고 회기 안 열릴 때 비회기 중에 가서 내가 직접 받겠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네, 맞습니다. 뭐 이재명 대표께서 이미 불체포 특권 내려놓겠다라고 분명히 밝혔고 또 오랜 정치적 동지이자 우리 당의 지금 정무실장을 맡고 있는 김영진 의원이 방송에서도 분명하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방법은 이제 8월 15일까지가 비회기거든요. 그 8월 15일 이전에 청구하면 그냥 법원에 가서 영장 실질심사를 받으면 되는 것이고 그 15일 이후가 되면 이제 회기 중에 들어올 것인데 그때는 이제 과거에 그 권성동 의원 사례를 이제 얘기하면서 여야 간에 합의해서 비회기 기간을 만들어서 그때 이제 출석을 해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면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요. 다만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뭐냐면 지금 백현동 건과 이 대북 송고권을 함께 묶어서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다라는 예측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백현동 건 같은 경우에는 그 김인섭 전 대표하고 그 이재명 그 당시에 도지사 시장 시절에 그 사이에 연결고리가 정진상 전 실장인데 아직 정진상 전 실장에 대해서 소환 조사도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북 송금권과 관련해서도 아까 좀 전에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그 부인의 탄원서라든지 그 본인의 진술이 지금 오락가락하고 있기 때문에 8월 8일 열리는 그 법정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어떻게 진술할 것인가에 따라서 상황이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아직 검찰에서 충분한 물증이나 증언들을 확보하지 못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체포영장 자체를 청구하지 못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좀 해봅니다. 체포영장 자체를 청구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비회기 중에 8월 15일 전에 구속영장 청구될 가능성이 좀 낮다라고 보셨는데 만약에 그 이후에라도 청구가 된다면 구속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100%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입장으로는 참 안타깝고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계속 남아주셔야 저희가 총선 치르기 한결 편해지는데 이 영장이 청구돼서 100% 구속이 되면 민주당에게는 호재 아니겠습니까? 드디어 이재명 리스크를 덜어내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정무적인 입장만 따지면 좀 안 쳤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게 8월 15일 이전은 시간이 좀 촉박하죠. 일단 이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은 필요적 변론 사건이라고 해서 변호인이 없으면 재판이 진행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화영 전 부지사의 배우자가 변호인단 해임 관련된 해프닝을 일으키면서 재판이 2주 가까이 지금 연기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렇죠. 그때 얘기했으면 이런 논란도 없었어요, 사실. 그럼요. 그때 이화영 전 부지사가 어떤 진술을
진술을 하느냐가 재판의 분수령인데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부지사의 배우자 덕분에 2주의 시간을 벌었습니다. 그렇네요. 제가 봤을 때는 설득하고 회유하고 압박할 2주의 시간인데 이 이후에 이제 다음 주쯤 재판이 재개될 때 이화영 전 부지사가 어떤 진술을 하느냐가 중요하고요. 만약 이재명 대표에게 좀 불리한 진술을 한다고 해도 이재명 대표 소환 조사 정도는 하고 나서 영장 청구를 검토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야당 대표 소환이라는 게 내일 오세요 해서 내일 와지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죠. 최소한 1, 2주의 또 텀은 줘야 될 겁니다. 그렇다 보면 소환 조사가 마무리되고 아마도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된 이후에 영장 청구를 검토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저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어떤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 지금은 불체포 특권 포기한다고 하는 민주당이 그때 가서 이재명 대표는 포기한다고 했지만 우리가 대표님을 보낼 수 없습니다. 이건 정당하지 않은 영장입니다 하면서 방탄을 할 가능성도 여전히 농후하게 남아있다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잠깐만요. 그 방탄 얘기 잠시 뒤에 바로 질문 드릴게요. 일단 100%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민주당 얘기를 들어보지 않을 수 없어요. 뭐 퍼센트까지는 안 해도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연초에를 좀 돌아가서 좀 복기를 해보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때 뭐라 그랬냐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대해서 조포, 깡패, 주가조작범 이렇게 하면서 가장 파렴치범으로 국회에 나와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태국에서 체포해갖고 송환하는 그 정 과정을 생중계를 했거든요. 그때 이재명 대표와 연관돼서 했던 그 혐의는 변호사비 대납권이었어요. 근데 변호사비 대납권은 다 없어졌잖아요, 지금. 그러다가 구속 수사되면서 갑자기 대북 송금권이 튀어져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 대북 송금권은 그 이제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게 되면 제3자 뇌물로 이제 엮어야 되는 것인데 제3자 뇌물은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북한과 관련된 사업 관련한 인허가권이라든지 어떤 권한도 없는데 그거에 대한 대가를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제3자 뇌물로 공소 제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불가능하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저는 그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권은 검찰에서 이재명 대표를 엮기 위한 무리한 그 수사의 결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요즘에 그 등장하는 단어들이 워낙 많아서요. 조금 전에 조포 깡패라고 한동훈 장관이 그렇게 얘기하더니 요즘엔 왜 뭐 형량을 이렇게 낮춰주려고 검찰에서 하느냐 이제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반면에요 권세진 기자 요거 짧게 그때 뭐라고 했냐면 아이 뭐 깡패 수사 뭐 이런 얘기 하니까 그 김남국 의원이 아니 그 깡패라고까지 그렇게까지 부를 필요가 있을까요 했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바로 어제 이재명 대표는 김성태 전 회장을 해서 노상강도라고 했어요. 그렇죠. 언제는 이렇게 둘이 뭐 조문도 같이 물론 대리인을 통해서 조문도 보내던 사이였거든요. 이재명 대표와 김성태 전 회장은. 근데 갑자기 노상강도라고 확 돌변해요. 요건 어떻게 짚으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때 이제 김남국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게 얘기해도 되는 겁니까? 그랬더니 이제 한동훈 장관이 이제 아니 그거 맞지 않느냐, 깡패 맞지 않느냐, 맞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그때만 해도 이제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이재명 대표의 정말 호위대 같은 분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때는 깡패라고 불러서는 절대 안 되는 존재가 갑자기 노상강도가 됐어요. 그렇죠. 노상강도가 어떻게 보면은 깡패는 직업인데 이제 노상강도라고 하면은 정말로 이제 뭐 나쁜 짓이라기보다 눈 뜨고 당했다 약간 그런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어차피 지금 검찰 조사에서 좀 많이 드러난 상황에서 내가 이제 당했다는 이미지 그리고 자꾸 그분을 그런 식으로 몰아가는 거 이게 솔직히 어떻게 보면은 좀 인간적으로도 좀 하면 안 되는 게 아닌가 노상강도 이런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건 아닌가 싶어서 그 민주당의 태도가 지금 계속 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자, 깡패냐 노상강도냐 뭐 진짜 사실 정치권의 용어가 좋지는 않습니다만 어찌됐든 그렇게 한 사람을 규정을 합니다. 이렇게 부를 때는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 하더니 이제는 장해찬 최고위원님 이 노상강도 발언이 오기까지 민주당의 태도가 어떻게 달라졌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명백하게 기억하는데 국회에서 이제 법사위가 열렸을 때요. 김남국 의원 등 당시 법사위 민주당 의원들이 한동훈 장관에게 아니 김성태 전 회장 깡패라고 부르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질책을 했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한국으로 돌아오기 전이었죠. 김성태 전 회장이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안 할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성태 전 회장은 돈을 준 당사자로서 굉장히 아킬레스건에 해당하는 진술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민주당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제는 깡패라고 부르지 말라고 장관 앞에서 비호했던 인사가 노상강도로 변하게 된 겁니다. 이러한 입장 변화를 보고 우리 국민들이 정치권 참 일관성이 없구나.
그리고 신뢰도 의리도 없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실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어떤 진술을 하느냐인데 대장동 재판과 이 재판이 좀 다른 게요. 대장동 재판은 돈을 준 김만배 씨는 아직까지 입을 좀 많이 다물고 있거든요. 근데 적어도 이 재판은 돈을 준 실제로 돈이 나온 김성태 전 회장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아주 불리한 진술을 다 하고 있다는 점. 저는 이것만으로도 재판부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굉장히 불리한 판결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러면서 어찌됐든 그동안 방탄국회 논란이 많았는데 이재명 대표가 방탄조끼를 벗겠다고 하니까 그러다가 혹시 10월에 혹시 잘못되는 거 아니야라는 이른바 10월 사퇴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포스트 이재명 얘기도 벌써 나오고 있대요.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무근이고 금시초문이며 그야말로 안주거리입니다. 이건 픽션인데 네. 뭐 지어낸 얘기인데 술 먹으면서 안주거리로 그런 얘기는 할 수는 있겠으나 네. 실제로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전혀 사실무근이고요. 금시초문이고 저도 뭐 해프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뭡니까? 저 한참 웃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한두 명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거는 의미가 없는 얘기 아닙니까? 한두 명이 어디 가서 뭐 술 먹다는 얘기는. 자, 10월 사퇴설. 지금 당대표가 10월에 사퇴한다. 이거 총선 앞두고 그리고 지금 뭐 명락회동도 있었습니다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얘기 들으면 무슨 소리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막 분위기가 좀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니면 너무 터무니없는 찌라시 수준의 저거라서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뭐 이렇게 논의조차도 뭐 이렇게 거론조차도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앞서서 여러 의원들이 말씀하신 저게 진실이고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양평 고속도로 문제라든지 또는 뭐 수해에 대한 대처 방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적 지탄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약간은 좀 물타기하기 위해서 그 여당 쪽에서 좀 흘린 그런 내용들이 아닌가 이런 예상도 좀 10월 사퇴설은 정말 택도 없는 얘기다.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 체제로 쭉 간다. 다음 총선 때까지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뭐 그 명락 그 이재명 대표랑 이제 이낙연 전 대표 회동에서도 뭐 윤석열 정부에 맞서서 실정에 맞서서 당이 단합하고 혁신하자라는 얘기도 좀 했었고 지금은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해서 당이 단합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들이 좀 주를 이루고 있다 이 말씀 드립니다. 아까 장해찬 최고위원이 그러면 죄송합니다. 표현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러면 땡큐. 이재명 대표 체제로 내년 총선 치르면 땡큐라고 했는데 짧게만 부연 설명 부탁드릴게요. 근데 저희는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가 총선에서 민주당이 국민의 선택을 받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총선까지 계속 당권을 잡고 있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 10월 사퇴설은 여당에서 흘린 건 아니에요. 한 방송에서 아시겠지만 그렇죠. 이 평론가분이 말씀하신 건데 그분이 지금 여당의 지도부와 뭐 교류가 있거나 호의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건 아마 민주당 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10월 사퇴설을 흘릴 이유가 없어요. 이재명 계속 간다는 설을 오히려 흘리고 싶다라고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럼 기자 입장에서는요. 권세진 기자. 언론 입장에서는 10월 사퇴설 나오는데 에이 하고서 그냥 넘어갈 리 있겠습니까? 다음은 누군지 어떻게 되는 건지 이거 취재하고 싶잖아요. 예, 당연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 평론가를 잘 알지만 정말 민주당 분들이 폄하하듯이 뭐 술 먹다 한 얘기다, 안주다 뭐 이렇게 폄하할 이야기는 지금 아닌 것 같고요. 뭐 근거가 있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내용이 그거잖아요. 민주당 의원 한 40여 명이 이런 것을 준비하고 있다. 거기에 동의를 했다. 그리고 그 다음 차기까지 K라는 그때 실명은 내지 않았지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저희도 당연히 이제 궁금하니까 이제 이래저래 알아보기도 했고 물론 이제 뭐 어떤 의원이 거기에 이제 참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까지는 지금 취재 그리고 본인들이 다 일단 저 지도부나 좀 나이 드신 분들이 다 부인을 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폄하를 하면서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누구다 몇십여 명이다 이런 윤곽은 드러나지 않는데 일단 이런 시나리오가 있고 아이디어로 제공이 됐다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지금 짧게요. 네.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런 분위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친명계와 비명계 사이에 이른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영화 대사 중에 네가 가라 하와이. 그러니까 네가 떠나라, 당신이 떠나세요 민주당. 네, 지금 당의 화합을 강조한 이재명 대표 단합이란 말을 강조했어요. 그리고 도덕성 회복을 강조한 이낙연 전 대표. 뭐 이낙연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년 총선 때까지 민주당 간판은 내가 지키겠다. 나가려면 당신들이 나가시오. 이런 분위기 없어요 지금?
원래 이제 계속 그랬었고 그 전까지는 뭐 분당 얘기 뭐 이런 얘기까지 안 나오다가 이제 김남국 리스크, 송영길 리스크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당내에서 그래도 비명계가 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던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이제 정말로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귀국을 하면서 이렇게 될 뻔했습니다. 근데 약간 지금 이낙연 전 대표 측의 뭐 서른 의원이라든가 약간 정치적 리스크가 걸리면서 이 내용이 약간은 지금 좀 잦아든 상태예요. 예, 그래서 그렇군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전해드린 것처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렇게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사법 리스크로도 사실상 버거운 민주당에 이번에 또 다른 리스크가 터졌습니다. 일부 어르신들은 화가 날 만한 얘기입니다. 나이 든 것도 서러운데 노인들을 콕 겨냥해서 미래가 짧아요. 미래가 짧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한 표씩 똑같이 줍니까? 이런 맥락의 얘기가 나온 겁니다. 중학교 1학년인지 2학년 때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엄마, 왜 나이 드신 분들이 우리 미래를 막 결정해? 그러는 거예요. 여명까지로 해서 비례적으로 투표를 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되게 합리적이죠.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그게 참 맞는 말이에요. 우리들의 미래가 훨씬 더 긴데 왜 미래가 짧은 분들이 똑같이 1대1 표결을 하냐는 거죠. 되게 합리적이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1인에게 1표를 주는 선거권이 있으니까 하늘 수가 없는 거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니까 아이가 왜 어른들이랑 나랑 표가 똑같아? 나는 살 일이 더 구말린데 앞길이 창창한데 근데 그걸 합리적이라고 또 생각을 했다라는 것까지 지금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예요? 네,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발언, 사실 좌담회에서 청년들의 투표를 좀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남은 기대 수명에 따라 청년과 노인의 투표권 경중을 좀 다르게 하는 게 더 합리적이다. 예. 이런 취지의 말을 하다가 나온 건데, 그러니까 이 청년들 입장에서는 우리 미래가 훨씬 긴데 왜 미래가 더 짧은 이 분들이 좀 똑같이 표결을 하냐 이런 말을 한 겁니다. 남은 기대 수명이 다르다고 해서 청년과 노인의 한 표를 좀 다르게 봐야 된다. 결국 이게 노인 비하다 이런 비판이 제기가 되는 겁니다. 예, 물론 그 본인의 의도는 미래 세대가 역할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만 아니 아이가 왜 할아버지랑 나랑 표가 똑같아 1대1 이렇게 얘기할 때 이 녀석아 그럼 할아버지가 오래 사셨냐 네가 오래 사셨냐 이 정도 얘기해도 되는데 합리적이라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커진 겁니다. 국민의힘 그냥 넘어갈 리 없겠죠? 김은경 혁신위원장을 향해서 이렇게 한마디 했습니다. 갈수록 곤두박질 치는 민주당 지지율과 청년층의 외면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이 어르신 폄하와 막말이란 말입니까? 당을 혁신하라고 만든 혁신위가 민주당의 비상식적 논리 답습을 넘어 더욱 허무맹랑한 주장만 펼치니 혁신이 제대로 될 리 만무합니다. 물론 지금 이 단어나 이런 내용들이 본인 원래 의도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본인의 얘기를 강조하려다 생긴 거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왜 남에게 상처까지 줍니까? 어르신들에게. 본인의 뜻을 강조하려고. 이러면서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의 이른바 어르신들에 대한 폄하 DNA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사례를 좀 모아봤는데요. 여기 이 쭉 나오실 분들 다 노인을 폄하하기 위해서 이 얘기한 게 아니었어요. 사실은. 근데 노인이 그 얘기 듣고 기분 좋겠습니까? 상처 받았거든요.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그분들이 미래를 결정해 놓을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어쩌면 이제 곧 뭐 무대에서 퇴장하실 분들이니까 그분들은 집에서 쉬셔도 되고. 한 50대에 접어들게 되면 죽어나가는 뇌세포가 새로 생기는 뇌세포보다 많죠. 사람이 멍청해집니다. 누가 보더라도 대한민국인은 누구더라도 70, 90이면은 그 쉬셔야지 왜 일을 하시려 듭니까? 자, 앞서 정동영 당시 열린우리당 의장의 발언은 총선 직전에 나온 겁니다. 학생들 투표 독려하기 위해서. 그랬다 어떻게 됐죠? 결국은요. 비례대표 맨 끝번 저 뒤로 갔고 결국은 그 총선에서도 좋지 않은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상처 줬기 때문에. 정치라는 게 누군가 내 편을 만드는 게 정치인데 남한테 상처를 줘요. 자, 장희찬 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세대 화합을 위해서 기여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죠.
지역 갈등도 해소하자고 계속 이야기하는 게 정치권인데 세대 갈등이 점점 심각해지는 이 세대에 거기에 뭐 기름 붓고 부추겨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 저도 청년들과 미래 세대의 투표가 참 중요하고 정치권이 상대적 약자인 미래 세대 목소리를 많이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평생 헌신해온 이 노인 세대를 마치 투표하면 안 될 세대처럼 저렇게 투표하면 안 된다. 사회 참여하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낙인 찍는 게 과연 옳은 방식의 정치인지, 그리고 이런 인식과 망언들이 민주당 진영에서 유독 계속 되풀이 되고 있거든요. 그 유명한 유시민 전 장관의 이야기부터 뭐 정동현 전 의장, 서른 의원, 그리고 이번에 이 김은경 혁신위원장까지. 그렇다면 천안함 막말이 지속되는 것처럼 노인 세대 비하 막말도 민주당 정치인들이 사석에서 공유하고 있는 어떤 이 공감대가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그게 걱정이에요. 이번에도 뭐 김은경 혁신위원장이야 그냥 사과하면 넘어가겠죠. 뭐 윤리위가 열리겠습니까? 뭐가 열리겠습니까? 무슨 짓을 해도 민주당 윤리위는 안 열리잖아요, 어차피. 그런데 사과만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혹시 민주당 정치인들 사이에 공유되고 있는 공감대라면 그 인식을 꼭 바꾸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지금 사실상 이게 뭐 선거를 앞둔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뭐 엄청난 대형 악재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혁신을 하겠다는 분의 발언이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도 좀 뭐라고 할까요? 좀 노심초사하는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제 이제 입장문을 냈거든요. 이제 중학생 아들이 이제 과거에 했던 얘기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청년층의 이제 투표라 정치 참여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한 것인데, 이제 기대 수명까지의 기간에 비례해서 투표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아들이 얘기했을 때 그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분명하게 얘기했거든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1인 1표제이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뒤에 거를 자르고 앞에 것만 가지고 마치 이게 노인 폄하 발언이다라고 국민의힘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아마도 과거에 정동영 전 의장이라든지 뭐 유시민 등에서 노인 폄하 발언 관련해서 재미를 본 그 기억을 다시 회상해서 다시 그런 이제 효과를 얻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분명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면 노인 폄하 발언이 전혀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김은경 전 혁신위원장이 저도 이제 만나서 간담회를 한 적이 있는데 예. 성격 자체가 좀 털털하고 좀 자기 표현을 직선적으로 좀 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런 이제 문제들이 좀 불거진 것 같은데, 다만 당이 위기 상황에서 이제 구원 등판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언행 같은 거에 좀 더 신중할 필요는 있겠다, 이 말씀 드립니다. 예. 물론 이게 뭐 아이와의 대화에서 아이가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게 합리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당연히 그렇죠. 우리나라는 1인 1표가 헌법상 보장이 된, 당연히 그래야 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김은경 위원장의 이 이른바 말실수, 설화가요, 전에도 한 번 더 있었대요. 들어보시죠. 그 전에 가르쳤던 학생과 코로나 시대를 겪었던 학생들의 차이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일단 그들은 학력 저하가 심각했어요. 저가 뭐 많은 국회의원을 만나 뵙지는 않았지만 초선이 코로나 때 딱 그 초선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소통이 잘 안 되시는 느낌이 들었어요. 물론 소통에 있어서 좀 학력 저하가 있다? 무슨 그렇게 학력까지를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분들 학력은 높으시니까. 예. BTS의 아미를 손가락질 누가 합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아미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공간을 만들어 드리고 소통할 수 있는 통로를 좀 만들어 드린다고 하면 훨씬 더 건강하고 건전한 그런 어떤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그 정도. 물론 김혁신 위원장이 여의도 정치권에 몸담은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치권에 있는 사람은 듣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전에도 논란이 좀 있었어요. 맞습니다. 사실 좀 여러 차례 논란이 있었죠. 들으신 것처럼 김 위원장은 지난 6월에 혁신위원장 선임 직후 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 이게 검찰에 의해서 만들어졌을 수도 있다, 이런 발언을 해서 또 논란이 됐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논란이 되니까 며칠 뒤에 알고 보니까 이게 심각한 사건인 것으로 확인이 됐다 해명을 했고요. 지난 16일 언론 인터뷰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서 당내 계파를 살려서 정치하는 건 부적절하다, 이런 취지의 말을 해서 이 전 대표 측으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당내 또 초선 의원들을 코로나19 학력 저하를 겪은 학생들에 비유하는 저 발언도 있었습니다. 그 코로나19 학력 저하가 이 요즘 그 학생들은요, 장희찬 평론가님 짧게요. 그 MZ 세대들은요, 제 조카도 그래요. 대학 갔는데
코로나 때문에 뭐 입학을 했는데 교정에서의 뭐 어떤 생활은 아무것도 못하고 학교 가자마자 바로 그냥 온라인 수업부터 했어요. 2년 가까이. 근데 코로나 때문에 학력고와 요 단어가 확 와닿을 것 같아요.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이건 일단 코로나 시대를 겪은 대학생이나 MZ세대 기분도 나쁘고요. 비유된 초선 의원들도 기분이 굉장히 나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치를 하다 보면 비유를 많이 쓰게 되는데 선을 안 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김은경 위원장은 정치 경험이 없다 보니까 계속 표현해서 실수를 하는데 이게 누적되면 민주당 내부에서 아니 김은경 위원장이 무슨 자격으로 혁신을 하느냐. 본인의 설화로 지금 당 지지율 깎아먹는 거 아니냐라는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애시당초 정치 경험도 너무 없고 민주당을 위해서 사실 이분이 딱히 뭘 헌신했던 분은 아니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 금융소비자보호처장, 이게 금감원 부원장 자리인데요. 한 연봉 3억 하는 금융계 최고 꿀자리로 꼽히는 자리입니다. 거기서 3년 임기 다 채우고 나온 분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 정치인들 입장을 제가 한번 대입해 보면 아니 우리가 고생할 때 좋은 자리 다 갔다가 이제 와서 혁신한다고 왔는데 말실수만 계속하고 있고 당신이 뭔데? 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이 부분 더욱더 언행에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언행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의 일갈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청년 최고위원. 예. 그 대변인께서는 짧게 그래도 민주당 입장을 좀 들어보긴 해야 될 것 같은데 말실수라 하더라도 맥락 조금 더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어제 사실관계가 와전됐다라는 것을 입장문을 통해서 확인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저기 그 초선 의원들 저 얘기를 제가 김은경 혁신위원한테 직접 들었는데 이제 지금 다양한 그 계층들을 만나서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 수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초선 의원들과의 간담회를 했었는데 그때 같이 참여했던 초선 의원들 간에도 서로 얘기들이 많이 틀리더래요. 그래서 왜 이렇게 소통이 안 되냐 그랬더니 거기 있던 한 초선 의원이 우리가 코로나 세대에 당선돼서 그랬다라고 농담처럼 했는데 했나 봐요. 그거를 이제 비유해서 방송에 나와서 저렇게 좀 얘기하셨는데 그치, 당사자가 당사자를 뭐 이른바 자기를 비하하는 거는 뭐 그나마 괜찮은데 남을 얘기하니까 예. 그죠?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당의 혁신위원장이기 때문에 그 갖고 있는 그 무게감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을 제대로 총선에 승리하기 위한 그 길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언행과 관련해서는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겠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최근에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SNS에 올린 글이 있는데 윤재관 전 국정홍보비서관의 저서, 요즘 뭐 책방 하시면서 책들 막 소개하시잖아요. 그런 내용이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또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지금 사실 시점이 총선을 8개월 정도 앞둔 상황이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좀 의원들이나 공직에 있던 분들이 앞다퉈서 좀 책을 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정부 시절 윤재관 전 국정홍보비서관도 책을 냈는데 논란이 커지게 된 게 문재인 전 대통령 때문입니다. 문 전 대통령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 저서를 소개를 하면서 단 한 건도 금품과 관련된 부정비리가 없었던 당시 청와대 사람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잠깐만요. 뭐라고 하셨다고요? 파란 줄로 지금 돼 있네요. 단 한 건도 금품과 관련된 부정비리가 없었던 당시 청와대 사람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네, 그러면서 윤 전 비서관은 대통령 임기 시작부터 끝까지 5년 내내 청와대에서 함께 고생한 동료라면서 그의 이야기지만 우리의 이야기고 나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문제가 큰 게 지금 전직 청와대에 근무했던 이 전직 비서실장 또 정책실장 관련된 사람들이 줄줄이 수사를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딱 금품 수수 이 혐의가 아니라는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본인이 지내왔던 청와대는 깨끗했다고 하니까 좀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단 한 건도 금품 비리가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니까 기자들은 이 얘기 듣고 또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자료를 분명히 찾아봤을 거예요. 그럼요. 그때 사실 이 딱 말만 들어도 아니 그때 걸렸던 사람들 지금 행정관급이 아니라 비서관 수석급도 실형을 받은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왜 굳이 이런 얘기를 썼는지, 단 한 건도 금품과 관련된 비리가 없었다? 일단 보기만 해도 송인배 전 정무비서관도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 받았고, 누구 있었죠? 전병헌 전 수석도 정무수석도 있었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가 있었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뭐 김희경
김부겸 의원 뭐 이런 분들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때. 본인이 그냥 나는 받은 게 없다, 수사받은 게 없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은 이해를 할 수도 있었는데 이 책을 이야기하면서 굳이 이렇게 수고했다 정도가 아니라 단 한 건도 이건 좀 너무 말이 좀 그런 것이 아니냐 기자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요. 뭐 이분들만 아니라도 뭐 굉장히 많은 피해자를 뭐 불러온 라임 옵티머스 뭐 이런 데도 다 청와대 사람들이 연관이 돼 있었고 지금 뭐 수사 받는 분들뿐만 아니라 실형 받은 분도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어떻게 기억에 약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까지 나올 정도가 된 거죠 지금. 선택적 기억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반응 들어보시죠. 문 전 대통령 30년 지기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라임 옵티머스 펀드 사기,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국 금지, 유재수 전 부산부시장 검찰 무마 등 문 전 대통령의 청와대에서 일어난 굵직한 사건만도 나열하기조차 버겁습니다. 문 전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부정부패로 나락의 길을 걷고 있는 민주당에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진정한 국가 원로로 남기를 바랍니다. 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런 기억, 팩트와는 좀 다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인사들이나 문재인 정부에서 연관돼 있는 여러 가지 혐의들, 지금도 뭐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걸 줄줄이 나열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보다 이 시간을 빌려서 어느 정부나 어느 정권도요, 본인들의 도덕성에 대해서 자만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윤석열 정부라 해도 마찬가지고 그 이전에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정부 중에서는 관련인들의 재판으로 실형받은 케이스도 있고요. 윤석열 정부도 현 정부지만 우리 도덕적이다 자만할 게 아니라 도덕적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죠. 어허. 끊임없이 낮은 자세로. 근데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어쨌든 민주화 이후 역사상 최초로 5년 만에 정권 교체라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랬다면 그 5년 만에 왜 우리가 심판당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성찰하는 것이 우리가 전직 대통령과 원로에게 바라는 모습이지, 이제 와서 나처럼 도덕적인 정부가 없었다라고 자화자찬하는 모습을 이 어려운 시기에 국민들이 보고 싶진 않거든요. 저희는 여기서 또 막 문재인 정부를 막 비판하기보다는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 윤석열 정부의 도덕성에 대해서 좀 다시 점검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덕성 앞에 자만할 수는 없다. 그러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였습니다. 민주당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너무 정치가 비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 청와대에서 같이 일했던 비서관이 책을 냈는데 그 책의 서평에서 좀 덕담하는 글을, 덕담하는 말 한마디 한 거잖아요. 근데 그 책에 아마도 이런 뭐 금품과 관련된 청년 관련된 내용들이 언급이 있었나 보죠. 그래서 그런 걸 한 줄 이제 쓴 것인데 그거 관련해서 너무 이렇게 정치적 색깔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공격하고 정쟁화시키는 것은 국민들에게 정치 혐오만 또 불러일으키고 또 이거에서 또 반박하면 또 재반박이 돼서 저는 오히려 좀 약간 전직 대통령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일일비해서 다 공격할 것이 아니라 좀 관용적이고 포용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덕담 수준으로 넘어갈 문제로 봐야 된다.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지고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예, 우리는 단 한 건도 없었어가 아니라 뭐 저희들도 열심히 뭐 청와대에 계신 분이 잘 했었습니다. 이분도 뭐 이런 차원이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정확히 얘기하면 청와대 재직 시절에 금품과 관련된 뇌물이나 이런 것들은 없었다라고 한 것이니까 그건 또 사실에 부합하긴 하거든요. 재직 시절에 고분은 그러니까 금품과 관련된 요거에 관련해서는 뭐 사실과 부합하는 측면도 있고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거로 뭐 수사받거나 처벌받는 사례는 있죠, 많이 있죠. 예, 알겠습니다. 그와 관련된 것은 아니다. 굳이 해석하자면 그 말씀드립니다. 저도 굳이 한마디 하면 앞에 괄호 열고 괄호 닫고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처럼 철근이 누락된 LH 아파트 명단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게 한두 개가 아니래요. LH만 전국에 15곳. 이 가운데 3곳 중 한 곳은 이미 입주민들도 살고 계신 곳이라고 합니다. 주민들은 이게 언제 이런 얘기까지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불안감 속에 반발이 아주 거세지고 있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하주차장 부실공사 여부를 전수조사, 다 조사하래요. 지시했습니다. 김예나 기자입니다. 지난해 입주를 시작한 경기 남양주의 한 LH 아파트.
지하주차장 철근 중 절반가량이 빠졌었다는 소식에 입주민 항의가 잇따릅니다. 불안하죠. 이제 LH랑 이제 협의가 하고 있다고 하니까 예전에 모은다고 하더라고요. 국토부는 보강철근이 빠진 아파트 15곳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철근 154개가 필요했던 경기 양주의 아파트는 단 한 개도 넣지 않았고 충북 음성의 아파트도 123개의 기둥 중 101개에서 철근이 누락됐습니다. 시공사 명단엔 중견건설사뿐 아니라 10대 건설사 자회사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시정 조치는 비용이 얼마가 들더라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철저한 조치를 취하고 특히 철근이 누락된 15곳 중 5곳은 이미 입주에 나선 단지인데 입주민들은 안전 문제에다 집값 하락까지 걱정하는 처지입니다. 며칠 전에 알려준 거잖아요. 만약에 안 되면 위험한 소리가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지하주차장 부실 공사에 대해 전수조사하라고 지시했고 원희룡 장관도 건설 현장의 이권 카르텔을 도려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같은 구조의 민간 아파트 100여 곳에 대한 안전점검에도 나서 철근 누락 아파트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네, 요즘 이런 아파트를 보면서 조롱 섞인 단어도 나오고 있습니다. 딱 한 번만 쓸게요. 순살 아파트래요. 뼈가 없어서. 이런 곳에 사시는 분들 생각에서는 사실 이 단어도 사실 그렇게 좋은 단어는 아닙니다. 그런데 아니 뼈대가 지금 문제라니까 이게 지금 적어도 15곳이나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철근이 누락되면 또 아파트 붕괴 사고도 벌어질 수 있고 자칫하면 끔찍한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죠. 안전 문제도 있지만 사실 집값이 내려갈까 좀 걱정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먼저 지난 4월에 이게 LH가 발주하고 GS건설이 시공을 맡은 인천 검단 신도시의 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 지하 주차장이 무너져 내리면서 이걸 계기로 국토부와 LH가 전수조사에 나선 거거든요. 어떻게 주차장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요. 이게 철근 부족 문제가 그런데 꽤 심각하다 이런 결과가 실제로 나온 겁니다. 네. 리포트 보신 대로 모두 15개 단지 지하주차장에 전단 보강근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10개 단지는 아예 설계가 미흡해서 철근이 빠져버린 거고요. 5개 단지는 시공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네, 이건 LH가 발주한 공공분양 아파트 조사에서만 나온 거고요. LH만 그렇다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정부가 민간 발주 아파트 100여 곳에 대해서 지금 안전점검도 진행할 예정이어서 네. 철근이 누락된 이런 문제 있는 아파트 무더기로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야, 이거 전수조사 들어가면 진짜 전국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이 문제 따질 때요. 하나는 꼭 알고 계셔야지 될 것 같아서 이런 LH 아파트 사태의 그 핵심인 이 이른바 무량판 구조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뭔지부터 쉽게 좀 정리를 먼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건물 지을 때요. 필요한 게 뭐죠? 바로 기둥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위에 얹는 대들보입니다. 기둥 위에 대들보를 얻습니다. 우리 조상들 다 그렇게 만들었죠. 그래서 이걸 흔히 동량이라고 합니다. 나라의 동량이 되라. 집안의 동량이 되라. 바로 기둥과 대들보가 되라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무량판 구조라는 게요. 이 없을 무, 대들보량, 대들보가 이게 없다는 거예요. 대들보 없이 대들보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천장을 대신 이렇게 기둥에 바로 갖다 붙이는 겁니다. 이렇게 얹히는 구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자, 이렇게 보시겠습니다만 제가 제대로 얹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얹혀볼게요. 기둥이 있고 지붕이 있어요. 자, 근데 이게 하중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냥 힘을 계속 오랜 기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는 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뚫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뚫리는 거예요. 지붕이. 물론 이게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만 문제는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위에서 지붕이 천정의 그 지붕이 하중을 받으면서 뚫려버려요. 자, 이렇게 뚫려버리는 겁니다. 자, 뭐 기둥과 지붕이 닿는 곳에 압박이 있어서 뚫려버리는 건데요. 자, 이렇게 LH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의 구조. 이게 왜 문제냐? 제가 지금 너무 이게 지금 상상하기 싫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옛날에 삼풍백화점 기억하십니까? 1995년 그 무너졌던 저도 그 취재 현장에서 왔는데 이게 위에 게
눌려버려요. 이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갇혀 있었습니다. 이거 지금 그 당시 상황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정말 죄송한데 그런 구조였다는 거예요. 이 삼풍백화점 역시 무량판 구조였습니다. 백화점이 고층 구조인데 위에서 가라앉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그렇다고 이게 문제가 있느냐?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겁니다. 저희들이 준비한 사진 함께 보시죠. 자, 지금 보시면 이 사이에요. 이 사이에 지금 이렇게 제가 동그랗게 표시를 해놨는데 이게 바로 제대로 만든 무량판 구조인데 이 동그랗게 돼 있는 부분이 있죠. 바로 여기가 연결 부위인데 여기에다가 철근을 넣는 거예요. 여기다 철근을 넣어야 안전하게 지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없대요. 철근이 없대요. 철근 다 빠졌답니다. 설계할 때 조금 빼먹고 그 몇 푼 된다고 이거를 공사할 때 빼먹은 겁니다. 저렇게만 만들었어도 저렇게 철근 보강제 잘 갖다 놨으면 괜찮은데 안 보인다고 빼먹었던 겁니다.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하도 이게 좀 중요한 문제이긴 한데 좀 흥분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아파트가 이렇게 된다니까요. 지금 이런 상황인데 자 이러자 제대로 한번 만들어 봐야 된다라면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사과를 했고 철저한 조사를 약속했습니다. 부실 시공에 대한 보강과 시정 조치는 비용이 얼마가 들더라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철저한 조치를 취하고 책임을 물어야 되는 모든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수사 고발과 법적인 모든 책임과 인사 조치를 물어나갈 것임을 밝힙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아니 그런데 세국 가운데 한 곳은 지금 사람이 살고 있다지 않습니까? 최진영 변호사님. 네. 얼마나 불안해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전수조사에서 보강 조치를 취하라라고 지금 명령을 했고 지금 해당 부서인 그 국토교통부 같은 경우에는 원희룡 장관이 인사조치뿐만 아니고 민사, 형사 조치까지 하겠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LH공사 같은 경우에는 대안으로 내는 것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전체적인 어떤 그 우리 기둥수가 적은 부분이 있으니까 기둥을 추가적으로 이제 설치를 한 것. 또 하나 뭐 이른바 순살 기둥이라고 하는데 그 기둥에 이제 철근을 보강을 해서 기존의 기둥을 좀 더 보강하는 그런 대책을 하고 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만약에 제가 거기 살고 있다고 하면은 상당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예. 단순한 불안한 것을 넘어서 전체적인 아파트의 가격 예컨대 5억에 분양받았는데 그것을 이유로 해서 가격이 3억도 안 간다. 그럼 어허. 그 피해는 어떻게 배상을 할 것입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안전 조치를 보강하는 것. 나아가 그에 따르는 손해에 대해서 분양받은 사람들에 대한 배상 조치 이런 부분까지도 이 국가에서 면밀하게 살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이른 새벽에 도심 한복판에서요. 최루가스가 분사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군사 뭐 훈련이라도 했었나요? 아닙니다. 무력 시위가 벌어진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최루가스 함께 보시죠. 자, 지금 당시 상황 보시면 웬 남성이 오토바이를 타고 나타나더니 뭔가 막 뚫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금은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금은방에서 갑자기 저렇게 잠시 뒤에 체류가스가 막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모르고 지금 연기 하얀색 보이세요? 그런데도 뭐 저렇게 아랑곳하지 않고 진열장에서 금반지, 팔찌를 다 훔쳐가는 겁니다. 체류가스 틀어놓고 유유히 사라졌는데 야, 그러니까 저 도둑이 일부러 저런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이 남성이 금은방 유리창을 부수고 들어가니까 이 침입을 감지한 보안 설비에서 자동으로 체류가스가 분사가 된 거예요. 아, 자동으로? 네, 그런데 마치 이거는 예상했다는 듯 그냥 이 남성 유유히 무려 64개, 시가로 5천만 원어치를 훔쳤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네, 지금 보시면 머리에 헬멧 쓰고 있죠. 본인 얼굴도 가리고 그리고 이 다음에 헬멧 쓴 채로 오토바이를 탔어요.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옷도 갈아입습니다. 그다음에 다시 오토바이 세워놓고 걸어서 도망쳤어요. 말하자면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려고 이게 복잡하고도 다양한 방법과 경로로 이렇게 도주를 한 건데 준비 많이 했네 진짜 저 그렇죠. 도둑. 근데 만약에 경찰한테 딱 검거가 됐어요. 체포가 됐어요. 그랬을 때도 만약에 본인한테 지금 그 금품이 없으면 저 안 훔쳤는데요 할 수 있잖아요. 이 훔친 금품들을 길
길가의 화단에다가 숨겨 놓았다고 합니다. 아, 본인만이 알고 있는 길가의 화단에다가 그래놓고 저 없는데요? 야, 이거 잡아야 되는데 잡히긴 잡힙니까? 네. 지금 뭐 헬멧에 체류가스에 뭐 굉장히 많은 것들을 동원했지만 결국 28시간 만에 이제 경찰에 검거가 됐고요. 이제 경찰이 CCTV를 분석을 해서 추적을 해가지고 이제 찾아가지고 잡았고, 그다음에 이제 화단에 숨겨놨던 이제 귀금속이라든지 그런 금품들도 이제 피해자에게 지금 돌려줬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피의자는 이제 야간에 이제 주거를 침입한 거기 때문에 지금 특수절도를 해가지고 이제 구속이 됐고요. 지금 범행 취지를 좀 보니까 뭐 오랫동안 직업 없이 생활하다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서 범행을 결심했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뭐 체류가스와 뭐 헬멧과 이런 것들 했지만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공안이 여기 이제 범인을 확실하게 잡은 거죠. 예, 저래도 잡힙니다. 반드시 잡힙니다. 헬멧 필요 없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운전하다 보면 왜 이렇게 저 기사님 운전을 저렇게 험하게 하지? 가다가 왜 이렇게 멈춰? 이런 경우 많죠. 이번 사건도 좀 비슷합니다. 이 가다가요, 갑자기 팍 쓰는 거예요. 그러니 또 가다가 팍 멈추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죠. 앞서가던 택시의 상태가 좀 이상했다고 합니다. 뒤에서 내가 그 차를 봤더니 이 기사도 이런 걸 보고 있었대요. 어떤 상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택시가 가다 서요. 또 가다 서고.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다. 이게 사실 제가 좀 전해드리기 민망한 예. 사건인데 어제 새벽 5시쯤요. 서울 은평구에서 한 택시가 계속 휴대전화를 만지다가 갑자기 멈추는 거 이거 좀 계속해서 반복을 했다고 합니다. 기사님이 뭐 휴대전화를 만져요? 그래서 뒤에서 운전자가 무슨 일이나 이렇게 좀 도대체 왜 저러지 하고 자세히 보니까 그렇게 봤는데 네, 택시기사가 휴대전화에서 저희가 보여드리진 못합니다. 성인물 영상을 하나하나 눌러서 어떤 걸 볼지 좀 고르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 잠깐 운전 중에? 지금 운전 중에 저 택시기사가 지금 뭘 본지 아십니까? 야, 이거 딱 한 번만 쓸게요. 야동 봤다는 거잖아요, 야동. 세상에. 아니, 어떻게 운전하다가 저런 일을 하는 거예요? 뒤에 손님이 없으니까 말하자면 들킬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 저 그 영상을 본 건데요. 아니 문제는 손님만 없는 게 아니라 이 차 안에만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택시 앞에도 다른 차량들, 인도의 보행자들 사람이 많잖아요. 그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건데 그래도 다행히 사고는 나지 않았습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이 얘기를 합니다. 아니 이런 거는 집에 가서 문 잠그고 봐라. 그러다가 이거 사고로 이어진다. 큰일 난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도 하고요. 사실 이거 뒤에 만약에 여성 운전자 있으면 불쾌감 주잖아요. 이거 신고당할 일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저런 영상 보면서 운전이 제대로 되겠느냐고요. 게다가 뭘 볼지 계속 이거 뭐 게임 저는 심지어 저 실제로 그런 일을 한번 당했는데 버스 기사님이 정차할 때마다 계속 휴대전화를 보더라고요. 저 뭐 하시나 했더니 게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내리면서 아저씨 다 보고 있어요.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화가 나서. 그리고 저는 뭐 더 뭐는 안 했어요. 뭐 반성을 하셨겠죠.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아마 그 조금 연세 드신 분은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2002년 월드컵 그 무렵인 2001년 7월부터 도로교통법이 그 개정이 돼가지고 운전 중에 휴대폰을 직접 보거나 아니면 DMB라고 하죠. 디지털 미디어 방송인데 그런 부분을 시청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하고 실제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전에 앵커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2021년 같은 경우에는 승객을 태운 버스 기사가 운전 도중에 게임을 해서 어떤 그 사실을 밝혀지면서 공분을 일으킨 적이 있는데요. 왜 이것을 못하게 하죠? 결국 전방 주시 의무, 우리가 주의가 분산해서 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만약 이런 상태에서 사고가 난다고 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전방 주시 의무 위반, 속도 위반, 안전거리 준수 위반 이런 부분으로 해서 과실이 굉장히 크게 인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은 절대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변호사로서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요. 자, 다음 소식은 한 통의 편지에서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울리게 한 편지. 내용을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 뭐 학교에서 이런저런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는데 교권 문제와 관련해서 한 편지가 공개가 됐다고요?
맞습니다. 지난 29일 서울 도심에서 이 교권 침해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하는 이 교사들의 대규모 집회가 있었죠. 예. 여기서 서울 서희초등학교에서 숨진 이 새내기 교사의 부친이 쓴 편지 공개됐습니다. 당시 집회는 숨진 교사 A 씨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을 했고 다음에 추모 영상이 나왔는데 이때 아버지의 편지가 공개가 된 겁니다. 아버지가 직접 저렇게 손으로 써내려간 편지가 공개되면서 집회 현장 곳곳에서는 이 동료 교사들의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빠는 먼저 간 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쁜 딸내미와 함께한 지난 세월. 아빠는 행복했는데 우리 딸내미는 그동안 많이 아팠구나. 지켜주지 못한 못난 아빠를 용서해다오. 부디 그곳에서라도 행복하길 바란다. 부디 그곳이 너의 희망이 되길 간절하게 바란다. 아빠가 보낸 편지, 아마 마지막 편지였던 것 같습니다. 참, 같은 부모 입장에서 최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제가 출퇴근하는 길에 서희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예. 어제 저녁에도 퇴근하는데 전국에서 선생님들이 이 조화를 보내온 것을 보고 제가 가슴이 먹먹하고 사진을 한 장 찍어뒀던 적이 있는데요. 예. 저도 딸을 둔 아빠로서 사실 모든 대한민국의 딸 둔 아빠는 딸 바보 아니겠습니까? 예. 정말 귀하게 키워서 그 초등학교 선생님 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 임용고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있는 딸을 이렇게 보낸 것을 보면서 아빠는 참 딸이 있는 것만으로도 좋았는데 딸이 아픈 것을 몰랐다라고 하면서 자책하는 그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번 그 계기로 해서 예방 조치가 반드시 제도적 개선이 있어야 된다. 전 그것에 좀 더 포커스를 두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아빠를 용서해 달라고 합니다. 아빠의 잘못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의 잘못인 것 같습니다. 자, 관련해서 유명 웹툰 작가 주호민 씨가 아들을 담당한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한 사건도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주호민 씨는 영화로까지 제작된 신과 함께의 원작자로 알려진 인물이죠. 지금은 인기 유튜버로도 활동 중입니다. 자사들은 잘 들어라. 원기가 소멸되지 않는 한 김자홍의 재판은 계속해서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다. 지금 저승법을 어기는 겁니까? 넌 내 명령을 어기고 있는 거고. 차사는 이승의 일에 개입할 수 없다. 드래곤볼 따라 그리다가 시작했어요. 간단하게 하나 보여드리면 똑같이 그려 진짜. 그냥 안 그릴 뿐이야 그냥. 이렇게밖에 못 그려서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닙니다. 자, 신과 함께로 유명해진 웹툰 작가인데 혹시 그런 지위를 이용해서 특수교사에게 뭐라고 한 건 아닌지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얘기 알려지면서 맘카페가 지금 떠들썩하다고요? 네, 요즘 맘카페의 영향력 꽤 크죠. 이 웹툰 작가 주호민 씨가 앞서 자신의 자폐 성향 아들을 담당하던 이 특수교사를 아동 학대 혐의로 고소했었습니다. 예. 이 사건이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주 씨의 아들이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로 전학을 갔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면서 맘카페들이 난리인 건데요. 예. 이 맘카페에서는 주호민 씨 가족이 서울로 이사 간 것 같다. 전에 다니던 학교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최근 서울의 한 학교로 전학을 했다. 이런 글을 올린 겁니다. 이게 사실 확인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예. 학부모들 사이에선 아이들도 선생님도 비상이다. 주 씨 아들을 누가 감당하냐 이런 비난의 글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예. 자, 이러면서 그 현직 특수교사인 한 분이 주호민 씨를 향해서 좀 직격을 했다 이런 글이 알려지고 있어요. 네, 지금 SNS에 지금 글이 하나 올라온 게 그 지금 주호민 그 씨를 향해 가지고 제자, 이제 여기서 말한 이제 제자라는 거는 이제 뭔가 좀 지체가 있는 이제 그 특수 아동의 대변을 지어본 게 있냐. 그러면서 이게 우리들이 정말 이렇게 이 아이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이렇게 감당하고 하는데 어떻게 이 부모가 돼가지고 학생이 그 교사를 이렇게 고소할 수 있냐라는 거에 대한 굉장히 이제 많은 분노들이 나왔고요. 제자의 대변을 치워본 적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군요. 네. 그렇게 해서 정말 이게 밥그릇, 어떻게 보면 이제 교사들한테 이렇게 되면 뭐 직위 해제가 되고 이제 본인들의 뭔가 지위들이 되고 심지어 이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사실 굉장히 큰
이제 그런 문제가 되는 건데 이렇게 어떻게 밥그릇을 가지고 사람을 위협할 수 있냐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분노를 했고 그게 많은 이제 지금 뭔가 공감을 좀 지금 자아내고 있는 상황이죠. 예. 자, 이 사건 계속 취재하고 있는 홍종선 기자. 지금 이 원래 이제 피해를 당했다라고 하는 특수교사가 그나마 다행히 지금 복직을 하게 됐다고요? 맞습니다. 임티 경기도 교육감이 지금 이 주호민 씨의 신고로 직위 해제됐던 특수교사를 바로 오늘 8월 1일자로 복직시킨다고 얘기를 했어요. 한 학부모가 신고했더니 직위 해제됐다. 사실 이러한 일들은 이 특수교육 시스템을 근본부터 흔들 수 있는 일이다라고 어떻게 좀 본 거고요. 그러면서 앞으로는 교사 혼자가 아니라 우리 기관 차원에서 같이 대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앞서 이 학교에서 똑같은 선생님을 두고 주호민 씨는 신고를 했지만 다른 학부모들, 장애 아동을 둔 학부모들은 이 헬렌 켈러에게 이 선생님이 있었죠. 조앤나 맨스필드, 이 설리반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한테는 설리반 선생님 같은 분이었다. 이런 그렇죠. 또 목소리도 냈었잖아요. 저는 이러한 부분들도 조금은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물론 부모의 심정이라는 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다고 내 자식만 소중한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가 하면 요즘에 가수 장필순 씨 아시죠? 이 장필순 씨가요. 반려견 사망이라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근데 그 사망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대요. 포크의 여제로 불리는 가수 장필순 씨. 제주에 살면서 유기견 보호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왔는데 어쩌다 반려견을 잃게 됐을까요? 앞으로도 그런 유기견이 저의 반려견이 돼서 아마 제주에 있는 동안 계속 아이들하고 지낼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많이 입양해 주시고요. 받지 마시고 입양으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자, 입양을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그 사망한 이 죽은 반려견이 까미라는 반려견이래요. 근데 이 반려견도 유기견이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망을 했는데 까미는 가수 장필순 씨와 10년 정도 함께 했다고 합니다. 장 씨는 일단 애견 호텔 측의 과실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해당 업체 대표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일단 경찰에 고소를 한 상태고요. 업체 대표를 고소한다? 네, 장 씨는 까미가 위탁된 지 10시간 정도 만에 바로 다음 날 오전 탈수로 인한 열사병 같은 증세로 사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평소 건강하던 애가? 네, 특히 강아지가 좀 장 씨가 없으면 불안해 보이는 모습을 보였었나 봐요. 그것 때문에 장 씨가 애견 호텔 원장과 이렇게 사택에서 침대에서 함께 자는 스페셜 케어 상품을 선택을 했다고 하고요. 그런데 원장 부부가 가족과 함께 하던 좀 저녁 시간 내내는 까미가 답답한 차 안에서 있었고 수시간 동안 이동장에 넣어진 채로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도 한 모금 안 줬다? 또 장 씨의 주장에 따르면 원장의 사택으로 돌아온 뒤에는 두꺼운 소미불에 덮여서 좀 공포에 떨고 있었을 거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애가 덜덜 떨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러면서 장필순 씨는 해당 업체를 동물보호법 위반 등으로 신고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인데 자, 그런데 이게 또 진실 공방으로 번지고 있어요. 맞습니다. 장필순 씨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아니 내가 지금 애견 호텔에 맡겼는데 불과 10시간 만에 열사병으로 사망했다. 그리고 자동차 안에 본인이 이 업주 대표 부부가 이 가족들하고 식사하는 동안은 차 안에 있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도 스페셜 케어를 택했으니까 이제 호텔이 아니라 사택으로 간 거죠. 이 두꺼운 소미불로 덮여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떤 사망의 원인을 그렇게 설명을 한 건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업주가 다른 얘기를 해놨어요. 잘못한 거는 맞다. 그런데 고의적으로 학대한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놓은 설명이 차 안에는 에어컨이 켜 있었고 이 덮었다는 소미불 두꺼운 겨울용 아니고 사계절용이고 우리 애들도 덮는 거다. 우리 반려견도 덮는 거다. 그리고 이 말하자면은 이 이동장 위에 덮은 거지 강아지한테 직접 덮은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원하는 대로 사과문도 올리고 없어 두고 또 폐쇄를 했는데도 여전히 비난받고 해야 되는가.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벌은 달게 받겠지만 뭐 본인의 가족, 지인 또 심지어 우리
병원을 이용했던 그런 애견 호텔을 이용했던 보호자들까지도 비난받는 상황은 심하다 또 이런 호소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최진영 변호사님, 이럴 때 좀 어떻게 좀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 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형법적으로 봤을 때 고의가 아니었다라고 하면은 뭐 법적으로 봤을 때의 그 애견도 이게 물건이다 보니까 재물 손괴가 문제가 되는데 그러니까 재물 손괴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고의가 아니기 때문에 과실 재물 손괴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적으로 어떤 재물 손괴로 처벌되기는 어려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장필순 씨 측 같은 경우에는 동물보호법 위반이다라고 하는데 지금 또 이제 지금 그 업주 같은 경우에는 고의적으로 이렇게 유기한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어떤 예컨대 뭐 저녁 식사를 하러 가려고 했는데 그 식당 안에는 이 반려견이 들어올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는 등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사적으로 만약에 고소한다 하더라도 실제 처벌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순서는 놓치기 아까운 뉴스입니다. 오늘 하루 이 뉴스 꼭 알고 계시면 옆집에 계신 이웃분들에게 내가 TV에서 봤는데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자, 대통령도 지금 휴가 가신다고 하죠. 그런데 휴가철이 막 시작됐는데 정말 가려고 했더니 아니 왜 이렇게 비싼 거예요? 왜 이렇게 그래픽 함께 보시죠. 이게 뭐 해외도 아니고 국내로 휴가를 가는데요. 지금 제가 그 액수가 워낙 커서 그런데 김지아 기자 지금 얼마씩 하는 거예요? 저게 지금 읽어드리면 해변가 펜션이 9평, 2평 정도 원룸인데 숙박이 35만 원, 거의 서울 시내 호텔과 육박하다고 볼 수 있고요. 1박에 35만 원? 또 홍게 세트나 물회 이런 게 식비 같은 게 또 회를 먹게 되면 식비가 37만 6천 원. 그리고 37만 6천 원 한 끼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파라솔도 저희가 뭐 빌려서 해변에 갔죠. 근데 놀거리 정도가 13만 8천 원 정도 되고요. 기름값도 들겠죠. 통행료도 있고요. 이게 교통비는 한 10만 원 정도로 이게 다 합하면 한 96만 4천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 이거 뭐 4명이 4인 가족이 한번 여행 가면 100만 원 가까이 든다는 거예요. 야, 이거 뭐 무서워서 휴가 가겠어요? 겨우 1박 2일?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3박 4일도 아니고 1박 2일인데 1년을 기다려서 휴가철이 드디어 됐는데 휴가비 부담에 휴가 요번에 포기해야 될 것 같아 아니면 숙박을 하지 않고 당일치기로 가야 되나 제 주변에도 그런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네, 실제로 그런데 우리가 이제 베케플레이션이라는 말이 있어요. 베케이션, 휴가에다가 인플레이션, 요걸 합해가지고 말하자면 휴가철만 되면 뭘 먹자 그래도 잠을 자려고 해도 또 이제 뭘 보려고 해도 뭘 즐기려고 해도 모든 게 다 평상시보다 비정상적으로 너무 급등해서 비싸다는 거죠. 그게 하나하나 합해지니까 이렇게 큰 금액이 된 상황인데요. 이게 지금 어느 휴가지만 이런 게 아니라 전국적인 지금 휴가 유명지들은 다 이런 상황이고 숙박비는 거의 외국 이게 지금 일본이야 이탈리아야 이런 수준이고 그리고 뭘 먹으려고 해도 그 물가 먹는 이 음식값도 다 너무 비싸다고 합니다. 예, 물에 그거 얼마나 맛있는데 그거 무서워서 먹겠습니까? 자, 다음 소식 전해드리죠. 조폭들 얘긴데요. 조폭이라는 게 사실 상당히 좋지 않은 그런 단체인데 홍준성 기자님, 이게 조폭에 가입하는데도 무슨 가입 절차가 있다고 그래요? 네, 검찰이 확인한 내용입니다. 야쿠자 문신이라고 일명 야쿠자 문신, 전신에 문신을 하는 게 어떤 이 조직 폭력배 그 집단에 가입을 하는 절차였다라는 거를 문신을 반드시 해야 된답니까? 네,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광주지방검찰청 이 강력수사부에서 이걸 확인을 한 건데 사실 이게 이제 불법 수술이에요. 피부과 의사가 해주는 것도 아니고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가 해주는 것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의료법 위반. 무자격자가 하는데. 그렇죠. 보건범죄 단속에 따른 특별조치법 위반. 이게 다 법 위반이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문신 시술업자 되게 비싸다면서요? 네, 12명을 지금 그래서 구속을 한 겁니다. 근데 이게 그러면은 했더니 이게 얼마나 비싼지 이걸 한 8년 반치를 합해봤다 그래요. 예? 그랬더니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를 합해봤더니 무려 25억 원을 문신값으로 받았답니다. 야, 그러니까 전신 문신 같은 경우는 1,000만 원씩 든대요. 한 번 문신하는데. 좀 그게 무슨 자랑이라고 지금 이 불법 시술자들이 25억.
야, 이게 그동안에는 알려지지도 않았는데 게다가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많이 벌 수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문신이라는 게 의료 행위가 되면서 그러니까 의료 뭔가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실제로 SNS 같은 데 보면 뭐 연예인들도 그렇고 뭐 청소년들도 그렇고 문신을 한 사람들은 좀 계속 나오잖아요. 살짝 보여주긴 해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게 약간 뭔가 자랑화되고 또 청소년들이 또 따라하고 싶어 하는데 그럼 생각해보면 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문신을 한 걸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 이제 결국에는 시장에 하는 공급과 지금 수요가 불일치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계속 오르는 거죠. 아, 이게 음성화되니까 계속 비싼 값을 줘야 되는 거군요. 네, 그래서 이게 뭐 200만 원에서 500만 원, 이게 뭐 전신 문신하면 뭐 1000만 원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데 이제 거기서 또 부작용이라고 하는 게 이게 문신을 했다가 막 청소년들이 막 이제 그걸로 뭐 피부염이 생긴다든지 나중에 그 문신을 다 지우려고 했는데 지울 수가 없어가지고 저거 잘 안 지워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평생 뭔가 이제 그런 뭔가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된다든지 이런 것도 있고 또 이게 그런 조직 폭력배에 가입하려는 이제 그런 청소년들이 점점 이렇게 안 좋아지면서 뭔가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뭔가 공갈을 하고 돈을 뺏고 그래서 또 소년원에 가고 이런 지금 악순환들이 계속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중국에 지금 이런 사진이 화제라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야, 지금 중국도 한참 더울 텐데 이 무더운 여름에 검은 옷 입으신 분이 지금 잠깐만, 저분 곰이세요? 뭐 하시는 분이세요? 사람이 아니고 곰인데요. 와. 중국 항저우의 동물원이에요. 근데 예. 언뜻 보면 정말 사람 같죠? 예.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너무너무 허리 꼿꼿이 직립으로 서 있고요. 야. 지금 엉덩이 부분 보이세요? 진짜 곰이에요, 이게 쟤? 막 접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움직여. 커다란 인형 곰탈 쓰고 서 있어서 저렇게 엉덩이가 접힌 건가 했는데 보십시오. 엎드리죠. 곰이 원래 직립동물이었나? 말레이시아 태양곰이라고 하는데 예. 지금 약간 학대 논란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뒷다리도 앙상하다. 엉덩이도 이게 막 이 털 가죽이 따로 놀면서 겹칠 만큼 저렇게 너무 앙상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이제 일면서 조금 사람 아니야 곰 아니야 헷갈린 것도 있지만 약간 공분도 있는 겁니다. 아, 저렇게 서 있는 동물이 아닌데 저렇게까지 하는 거는 이상한 행동일 수도 있다. 이상 행동일 수 있다. 그렇죠. 다리도 너무 가늘고 지금 엉덩이가 지금 살이 너무 없어서 털 가죽이 따로 놀잖아요. 마치 사람이 탈쓴 것처럼. 그래서 AP에서 취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왜 이런 상태인지는 이 동물은 말하지 않고요. 조만간 기자들 불러서 이 곰을 보여주겠다. 말하자면 상태가 뭐 괜찮다는 걸 입증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말을 돌려서 회피하는 대응을 했습니다. 아, 곰은 말을 못하죠. 지금 얼마나 저에도 이 더위에 할 말이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서서 관객들에게 말은 못하고 뭔가를 메시지를 전한 건 아닌지 싶습니다. 아유, 참 불쌍한 녀석이네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